본 면담은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소금문화원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22분이며 장소는 검단대운교회 3층 교육관입니다. 구술자는 김용태 선생님이며 면담자는 권기숙 기록가입니다. 그럼 2회차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첫 사회생활은 어떤 일로 시작하셨어요? 네, 첫 사회생활이라고 하면 아르바이트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살 때부터 처음 시작했던 게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이탈리아 음식점 서빙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또 제가 전공이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 길로만 쭉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후에 그런 편의점 알바와 이제 그런 걸 하셨는데 좀 이렇게 몇 살까지 좀 그런 일을 좀 하신 거예요? 저는 20살 때 1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었고요. 21살 때부터는 이제 전도사라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편의점에 있는 담배에 타르와 니코틴이 몇 미리 몇 그램까지 있는지까지 외울 정도로 네, 좀 오래 기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직장은 어떻게 이렇게 이직하시고 이렇게 이동을 하셨는지? 교회라는 공간도 사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사퇴를 내면 다른 직장 찾아가고 면접 보고 다시 이제 이직하고 이런 것처럼 이직을 하는데요. 보통 2년이나 3년 정도마다 저는 전도사로서 이 교회 저 교회로 계속 이직하게 되었고요. 작년 2021년도 5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고 현재 인천 검단 지역에 와서 이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의 군 생활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군 생활은 어디에서 하셨어요? 저는 강원도 고성 주광면이 위치한 군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고요. 저는 운전병이었습니다. 주특기가 2811이었고 군번이 10-7100, 5764 잊지도 않은 그런 군번과 함께 살아가고 군 생활을 했고요. 어찌 보면 속초하고도 가까워서 속초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군 생활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 군 생활 중에 저는 2등병 때 천안함 사건이 좀 터졌었고 그 다음에 1병 때는 연평도 사건이 좀 터졌어서 어찌 보면 군 생활이 참 어려웠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이 군에 계실 때 일어났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우선은 천안함 사건은 어찌 보면 해군에서 일어났던 이제 천안함 피격 사건이잖아요. 그때가 2등병 시절이었고 선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만약 육군이 아닌 해군을 갔으면 그 배 위에 타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넌 육군 오기 잘했다. 라고 해서 안도감을 내비쳤던 시기였었는데 솔직히 2등병 막 자대 배치 받고 난 일어난 일이라서 군대에서 잘 몰랐고 그래서 저는 천안함 사건보다는 연평도 사건이 좀 저에게는 뜻깊었던 사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연평도는 또 제 고향 인천에서 인천 연평도라는 곳에 이제 북한에 피격을 당했던 사건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해병대라는 해병대 부대에 K9 부대가 이제 바로 맞대응 사격을 했었습니다. 그때 K9 부대에서 자주포라 그러는데 그 자주포가 보통 6포가 있어요. 6개가 있는 거죠. 6포가 일발 동시 삭히는데 절반이 불발이 됐던 사고가 있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필 제가 근무했던 부대가 K9 부대, 자주포 부대였어요. 강원도의 최전방이었던 그 자주포 부대였기 때문에
당시 그때 불발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불똥이 저희한테 찾아왔죠. 왜냐하면 저희도 바로 대응 사격할 수 있는 부대였기 때문에 군단장이 막 찾아와서 정비를 잘하고 있느냐, 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는 사건과, 또한 군대의 꽃이라고 하면 유격도 있지만 혹한기 훈련도 있거든요. 혹한기 훈련 때 연평도 그 이후 바로 그 시즌이어가지고 저희가 등화관제라 그러죠. 커튼을 다 치고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내무반 안에는 불이 켜져 있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암막 커튼이 쳐져 있어서 불빛이 보이지 않아요. 등화관제를 하고 난 상태로 항상 전투복을 입고 빈총, 총알이 없는 빈총을 끌안고 잤는데, 언제나 행정반 안에는 수류탄과 단검과 실탄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서, 어찌 보면 진돗개 둘, 하나도 아니고 둘이면 꽤 높은 거거든요. 진돗개 둘 상황 속에서 군 생활했던 게 어찌 보면 저희들 자부심일 수도 있지만 참 어려웠던 군 생활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긴장감을 좀 오랫동안 가지고 군의 생활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약 한 달 정도라는 생활을 보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벌써 군 생활한 지 10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기억은 조금 가물가물하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춰보고 살아갔을 때에 혹여나 전쟁은 터지는 거 아닐까. 심지어 저희 부대는 5분이면 초토화 되는 부대다라는 이야기도 들어서서 지하 벙커, 건물 밑에 벙커가 있어가지고요. 벙커에 숨는 연습도 해보고. 죄송합니다. 네. 지하 벙커에 내려가서 훈련도 해보고요. 또 부모님이 인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거쪽 상황은 어떠냐 물어봤더니 편안하게 지내시더라고요. 저희는 죽을 맛이었는데. 아무튼 그러한 현실과 좀 동떨어진 그 군 생활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군 복무는 몇 년을 하신 거예요? 저는 1년 10개월, 11일 딱 정확히 군 복무를 시작했고요. 2020년도, 아니죠. 2010년도 2월 2일 날 입대해서, 2011년도 11월 21일 날 전역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네. 네. 그럼 좀 대화의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따로 혹시 이제 평소에 즐기시는 취미 생활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만큼 시각적으로 보는 그러한 취미 생활을 많이 즐기기 때문에 눈이 좀 나빠졌나 봐요. 저는 이제 영화나 주로 드라마, 그 다음에 만화 영화나 네이버나 다음이나 카카오에서 나온 웹툰을 즐겨서 보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또 힐링감과 또 제가 체험하지 못한 것을 대신 대리 체험해 주는 것 같아서 그것을 취미생활로 누리고 있습니다. 네. 목회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취미생활이 색다른 취미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다, 뭐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 그러면 책을 많이 읽을 것 같고 공부벌레 같고 굉장히 점잖을 것 같고 다 편견이에요. 저는 오히려 더 활동적이고요. 독서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독서도 하지만 저는 책보다는요, 뭔가 미디어나 또 미디어 속에서 주는 또 감정이라든가 또 영감들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선생님께서 좋아하는 일이나 잘하시는 일은 또 이거와 연관이 있을까요? 생각으로 관련은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다른 것 같아요. 우선은 즐거워하는 것, 또 행복해하는 것은 노래예요.
음악을 듣는다든가 또 제가 악기를 연주할 줄 알아서 악기를 연주할 때 또 노래를 부를 때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제일 행복한 것 같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련이 있다라고 했던 것은 제가 미디어나 음향 쪽에 관심이 많아요. 악기를 다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에 관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은 교육자들이 방송실에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32채널짜리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앉아서 조작을 한다든지 또 디지털 믹서라든가 또 영상 이 부분에서 자막기를 돌린다든지 또 미디어 영상을 틀어줘서 그들에게 보여준다든지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교회가 공사를 하거나 또 하나의 공간을 만들 때에도 음향하고 미디어는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설치 작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즐거운 생활이 되었고 또 제 일생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번에 1차 인터뷰 때 제가 많이 들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더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은데요. 네. 1차 구술을 하실 때 기와집에서의 추억을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올해 나이가 34밖에 되지 않았고 89년생이라면 어찌 보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빌라나 아니면 아파트에서 많이 생활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와집이라는 아주 독특한 거주 환경에서 살았고요. 그곳에서 오왔던 그러한 그 분위기는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분위기였는데 그것이 바로 마당 문화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원주택에 살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내 집 앞에 마당이 있고 그곳에서 개를 키우고 또 그곳에서 뭐 바비큐도 해먹고 또 음식도 먹으면서 그런 분위기를 연상시켰다면 저에게 마당은 앞집에 있는 아이와 뛰어놀고 물어뜯고 핥히고 꼬집고 세바자전거 타면서 서로 웃고 울고 했던 그 모습이 저에게는 아주 뜻깊은 마당 또한 거기에 수도가가 있다 보니까 더우면 아버지가 꼭 어린 나이에 우통을 가고 등목을 시켜주었거든요. 근데 그 등목이라는 문화가 비록 남자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도 있지만 실제로 더울 때에 많은 어르신들이 수도가에 가서 했던 그런 풍습이었던 거잖아요. 그거를 저는 놀면서 누려봤기 때문에 저에게는 기와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억이 강했고요. 더 강했던 것은 1차 구술 때 얘기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버지한테 된통 혼난 적이 있었어요. 왜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연탄을 갈 때 순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연탄 순서를 6살짜리 애가 알기는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니까 연탄을 좀 갈아줘 했을 때 그냥 갈았어요. 연탄 위에 거를 빼고요. 새 연탄을 그 위에다가 그냥 올려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구멍도 안 맞추고요. 그랬더니 연탄이 당연히 연소가 돼서 꺼지잖아요. 네. 열심히 일하고 온 아버지가 방이 따뜻해야 되는데 연탄불이 꺼져서 엄마도 혼나고 저도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6살이 뭐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때 알았습니다. 연탄은 안에 거를 빼야 되고 새 거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다시 올려놓고 구멍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왜 그때 알았을까요? 좀 더 빨리 알았으면 혼나지 않았을 텐데 6살짜리 어린아이에게는 참으로 고독하고 괴로웠던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는 너무 어린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데 네. 참 대단하시고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부모님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선생님의 부모님께서는 가정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가훈이라 그러죠. 네. 저희 집에 가훈이라고 이제 붙어 있었어요. 네. 그것이 바로 하면 된다 였어요. 비록 어머니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장애인 자식으로 살지 말아라 라는 압박감도 분명히 저희 마음속에 있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이 제가 항상 약할 모습을 보이면 할 수 있어. 하면 될 거야. 너가 해봐. 그래야 너가 성장할 수 있어. 라는 말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역할이 저에게 참 많은 인생이 좌지우지 되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취미생활로 음향이나 방송 시스템, 촬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솔직히 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고 어깨너머로 배웠거든요. 당장 담임 목사님이 또 위에 분이 넌 이거 해야 돼 했을 때 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선생, 유선생, 내선생, 네, 구글과 유튜버와 네이버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통해서 충분히 전문적인 지식을 조금씩 습득할 수 있어. 비록 그것을 전공했던 분들은 더 대단하죠. 그분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이나마 할 수 있다라는 저희 마음속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교육, 어머니의 교육은 하면 된다라는 아주 추천한 교육 철학이 있었죠. 네, 성장 과정에서 아버님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도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음은 어머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1차 인터뷰 때 어머님께서 오른팔이 없으셨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이 장애를 가지고 계셨어요? 솔직히 저는 정확히 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태어나기 이전의 사건인데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어머니가 초등학생 때 예전에 저기 송도 수인선이라 그러죠. 지금 다시 개통이 되었지만 예전 수인선에서 어머님이 판자촌에서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철도 옆에 이제 허름한 집들이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살으셨는데 철길을 건너다가 넘어지셨대요. 근데 이제 미처 열차를 피하지 못한 거예요. 그 상태로 오른팔이 기차길에 그대로 팔꿈치 바로 밑에를 이제 밟고 지나가면서 절단이 되었던 거죠. 당시 외할머니가 그래도 어디서 들은 것이 있으셔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붙일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근데 그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 의학적으로 냉동을 시켜놔야지만 내 팔도 그렇고 그 팔도 그렇고 냉동된 상태가 되어야지만 신경이 죽지 않거든요.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 부모님들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지 않았을 것이고 의무교육도 없었잖아요. 그냥 단지 팔만 갖고 있으면 되겠지라고 해서 그것을 집에 두고 돈이 없으니까 일주일 정도 방치시켜 놓은 거예요. 팔도 부패되었고 어머니 팔도 부패가 된 채로 일주일 등에 돈을 모으고 갔는데 결국 이것을 붙이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지체장애로 그때부터 살아가게 되게 되었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네. 어머님께서 그런 복수장애로 지금 시력까지 잃으신 상태에서 복수장애로 일상에서 가장 불편해하셨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른팔이 장애를 갖고 난 이후부터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인천 상고 출신이세요. 일단 인천 상고 그때 당시 60년생인데 인천 상고면 굉장히 유명한 그때 학교였고 또 주판 아시죠? 네. 주판에 1급 자격증을 갖고 계실 정도로 왼손으로 다 모든 것을 하셔서 그 장애를 극복하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시거든요. 근데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얘기하자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바로 시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5살 때 기아집 살 때 시각을 잃으셨고 보이지 않는 상태로 시각 상극과 동생이 태어나면서 1급으로 바뀌셨거든요. 그래서 중증장애로 변하셨는데 어머니가 제가 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시각장애를 갖고 나서 사회복지사의 길로 가기 전까지의 삶은 정말 지옥 같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팔 하나도 부족해서 내 두 눈까지 잃어버리게 만드셨나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가 성남 상동에 살았던 시기였어요. 원망도 많이 하셨고 절망 속에 살아갔던 시기를 그 성남동의 삶 속에서 잘 극복하셔서 지금은 사회생활도 하시고 또 장성한 저와 또 둘째 아들까지 잘 키워나갔던 아주 위대한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들어도 너무 감명 깊은 이야기인데 마음도 너무 아픈데요. 어머님과 함께 그러면 선생님께서 외출을 하실 때 대부분 옆에서 동행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몰랐던 불편함을 새롭게 느꼈던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불편함보다 이렇게 사는 게 편했었나라는 걸 느꼈어요. 네. 항상 어머니 옆에 따라다녔던 게 일상이었고, 손잡고 다니는 거, 팔짱 끼고 다니는 거. 지금도 저는 저희 어머니 가면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제 팔짱을 끼세요. 네. 뭐 시각장애인들 이제 장애 체험이라든가 뭐 이런 거 케어하는 거를 훈련받을 때 이제 인솔자가 팔꿈치를 내주는 것을 제일 좋다로 얘기하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계단 오르락 내려갈 때나 경사가 있거나 뭔가 불편한 도로를 다닐 때는 항상 제가 몸을 틀거나 제가 먼저 갔던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커고 나서 우리나라의 활동보조 서비스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조금은 제가 어머니의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뭐 학교를 다니면서 또 대학생을 하면서 왜 이렇게 편하죠? 어머니가 없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편안함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들으면 좀 저 불효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저의 행동 반경이 너무 넓어지더라고요. 반면에 엄마는 얼마나 불편했을까라는 것이 동시에 다가왔던 것이 바로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시간을 참 감사하게 여기면서도 어머니가 참 어려웠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타 지역에서 성남 삼동으로 이주한 경험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성남 삼동에 처음 이사를 왔을 때 모습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초등학교 때 모습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살았던 기아집은 사라졌고 빌라들과 저층 아파트들이 좀 들어섰던 곳이 성남 삼동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그 다음에 아이들이 뛰어놀았던 그 모습이 아직까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 이전에 사셨던 동네와 분위기가 많이 달랐나요? 저는 그때 잠깐 신곡동에 살다가 성남 삼동에 이사 갔는데 신곡동이라는 동네가 서구청이 있고 서구 경찰서 또 서부 소방서 이런 밀집 지역 또 번화가가 있던 곳이다 보니까 그거에 달리는 거기는 성남 삼동에 살았던 곳이 거주 지역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용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좀 연출했던 것 같아요. 네. 네. 1차 인터뷰 때 선생님께서
천마초등학교와 원작산 터널 그리고 거북시장을 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곳을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네. 잠깐 이거 보시면서 질문을 좀 이어갈게요. 네. 잠시만. 네. 지금 사진 준비 여기 있나 봐요. 어떻게? 여기 제가 좀 뽑아왔는데요. 선생님 혹시 이거 1차 면담 때 말씀하셨던 것들이 혹시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그대로 이 간판이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바뀌었나요? 간판은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네, 여기 장판집. 네, 장판집이었고 제 네. 초등학교 동기 친구가 네. 아버님이 하셨던 가게였고 이 옆에 지금 공투로 돼 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갔다 왔는데 옛날에 있었던 문방구랑 슈퍼들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기유통도 이 자리가 맞아요. 네. 그대로 있었고 경기유통 바로 앞에 하얀색 빌라가 있는데 거기가 옛날 제가 살았던 기아집이고 네. 엑스포빌리지 네 여기 밑에 저 위쪽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네. 밑에 지역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 경인 아파트는 이쪽이 조금 나가서 있는 아파트고 네 맞아요. 천마초등학교 앞에 있는 놀이터도 많이 바뀌었지요? 조금씩 바뀌었어요. 네 그때는 조금 공터가 좀 많았는데 요건 좀 놀이시설이라든가 아이들에 맞게끔 바뀌었더라고요. 네. 이거는 거북시장, 예, 그 보도 유표가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네. 거북시장 건너는 다리가 옛날에 이렇게 지금 아치형처럼 이렇게 위에 커버가 있었는데 네.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일반 다리로 있었고 좀 아마 비 오는 날씨라든가 아마 눈 때문에 미끄러지는 사고들 그런 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해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옛날 생각나네요. 이게 거북시장?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앞에 사진에서 경인슈퍼가 혹시 경기 유통이에요.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천마초등학교. 네, 천마초등학교였고. 네. 대문이 그대로네요. 요 대문은 새로 생겼는데, 네. 벽돌은 그대로인 것 같고. 아, 네. 그러면 당시 살아셨을 때 모습과 현재 모습이 좀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조금씩 변화는 있었어요. 뭐 보도블럭이 바뀐다든가, 뭐 도로 포장을 새로 했다든가, 아니면 좀 보조물들이 좀 구조물들이 생긴다든가 이런데 뭐 그 동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리마인드 되거나 뭔가 재건축처럼 확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에 옛날 구도로의 모습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학교 올라가는 길도 그대로였던 것 같고 엑스포빌리지 그 조그만한 그 골목길도 그대로였던 것 같아서 조금 더 개발되었으면 좋겠을 텐데 아직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의 건물들을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네.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기와집에서의 그 사진을 제가 좀 요청드렸는데 혹시 가져오실? 네, 기와집 내부 사진이 있는데요. 네. 제가 어릴 적 사진인데요. 네. 네. 많이 가져왔나요? 이게 기아집에서의 기아집 단칸방에서 마당에서, 네, 자전거를 탔다. 마당에서 네.
세발 자전거를 네발 자전거죠. 네. 타면서 네 여기서는 우리밖에 없으니까 어린 나이에 진짜 빤스빠나만 입고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네. 시기였었고 또 그런 우리만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지냈던 네, 시기였고 여기는 다 내부 사진들이 있는데 TV나 전축들이 다 옛날 거죠. 네. 네. 80년, 90년. 그렇죠. 80년, 네. 90년대 TV들이 네. 좀 있는데 그것들이 참 저에게는 값진 유산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해주는. 맞아요. 네. 네. 동생분의. 네, 동생은 엑스포 빌리지 살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거긴가요? 네, 엑스포 빌리지 내부 사진이거든요. 네. 네, 이제 이렇게 내부 사진으로 제 동생과 이건 천마초등학교. 네. 네. 이렇게 아버지 사진도 있고 제 방도 있고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아버님께서 인상이 좋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동생하고 초등학교 때. 네. 네. 초등학교 때 아람단도에서 네. 아람단 운동장에 저희 천마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네. 이 아람단 친구들하고 단체 사진 찍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져와 보긴 했는데 지금도 이런 옹벽이 있겠지만 네. 좀 달라졌겠죠. 그렇죠? 네.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성남 삼동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험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성남 삼동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실 때 차마 버릴 수 없었던 집과 동네에 대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추억이나 버릴 수 없었던 거요. 네. 그때 당시는 이제 이성이 눈을 떴던 시기라서 지난번 1차 구습 때 말씀했던 것처럼 버릴 수 없었던 추억은 첫사랑이었고요. 초등학교 5학년이 뭘 안다고 그 사랑에 빠져서 그 아이와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컸고 어찌 보면 그 아이와도 추억이었었겠지만 그 학교에 대한 추억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초등학교라는 시간이 6년이잖아요.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천마초등학교에서 보냈고 이제 신곡초등학교라는 새로운 곳을 가야 될 때에 새로운 적응이 참 어려웠어요.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굉장히 활동적인 것 같고 말도 그냥 열심히 잘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굉장히 주눅들어 있었고 말도 못했던 그런 내향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네. 저는 발표를 중학교 2학년 처음 해봤어요. 네. 발표도 할 수 없었고 뭔가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살아갔던 친구다 보니까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곤욕이었고 괴로움이었죠. 그래서 저에게 버릴 수 없는 물건이라고 하기보다는 버릴 수 없었던 장소나 추억이라 그러면 초등학교와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차마 어려웠던 부분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선생님의 그 어려움과 함께 이주를 하면서 사실 가족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어려움은 따로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부모님께서는? 부모님께서는 느꼈던 거는 이제 새로운 곳을 또 다시 가서 적응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 같고요. 직장은 옮기지 않잖아요. 네. 보통 집만 옮기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자공단, 서부공단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직장과의 거리가 오고 가는 거리, 출퇴근하는 것들이 조금 걸리셨고 또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셨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라든가 또 병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마 이주하면서 큰 요소로 잡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기와집과 주택단지 등 성남 삼동의 거주 환경과 현재 거주 환경을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교할 수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당하동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 당하동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하동은 신도시였고 성남 삼동은 구도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한 지금 성남 삼동이 아무리 개발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옛날 건물들이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빌라도 1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곳은 30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견주하기에는 너무나도 갭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만큼 성남 삼동이 아직까지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비록 실내 인테리어도 했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건물의 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비교한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월등히 좋고요. 또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이 더 새로운 신도시들은 교통수단도 잘 갖고 놓고 지금 저희 집은 독정역과 가깝거든요. 초등학교도 가깝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영화관도 있고 여러 가지 여가 생활도 누릴 수 있는 상가 건물들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 여가를 즐기기 위한 상가 건물들은 매우 협소하고요. 나가려면 성남 2동이나 성남 1동으로 좀 나가야지만 좀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성남 삼동은 주택가를 중심으로? 네, 주택단지가 조금 더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네. 네. 그러면 기와집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있는 주택단지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은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노후가 많이 되었다, 이런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참 많이 와 닿아요. 현재 예전에 있었던 롯데그룹 아파트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네. 원작선 터널 바로 앞에 있어요. 네. 성남 яб속터 앞에 있는. 이제 그곳이 재건축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그때 당시 제일 좋았던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가 제일 먼저 재건축이 되고, 다른 뭐 드림빌라라든가 경인 아파트라든가 뭐 엑스포 빌리지 여러 가지 주거 단지들은 아직까지도 옛날 모습을 가지고 있고, 재건축이 아직 멀다 느낄 정도로 좀 안타까운 모습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좀 개발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네. 그동안 이주를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힘들었던 지역은 딱히 생각이 안 나요. 네. 네. 뭐 그래도 잘 적응이 갔나 봐요. 하면 된다라는 긍정의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잘 적응해 갔고, 힘들었다는 것보다는 그곳에서 잘 맞추어 살아가고 있었고, 성남 삼동이라는 동네가 많이 노후된 곳이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저에게 느끼게 해줬던 시기였던 거죠. 네. 그럼 많은 곳으로 이주를 하셨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집을 옮긴다는 건 선생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살아오시면서? 집을 옮긴다는 것은 환경이 바뀐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쩔 수 없이 집을 옮겼죠. 집주인과의 계약이 있고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내 집이 아닌 이상은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부모님들도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했지만 어린 저에게는 참 많은 어려움이었어요. 초등학교도 한번 옮기고 중학교도 한번 옮기고 고등학교도 한 번씩 다 전학이라는 것을 하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친구들 사귀는 문제가 제일 컸어요. 이곳에 가면 친구를 어떻게 사귀지?
저곳에 가면 어떻게 또 친구를 만나지? 라는 것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이주하면서 굉장히 불편했던 부분이었고요. 네, 어떤 질문이었죠? 네. 집을 옮긴다는 건 선생님께 어떤 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한다는 것, 기대감과 소망은 있지만 새로운 곳을 또 적응해야 된다는 두려움과 초조함을 저에게 맞이하게끔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성남 삼동 지역의 다음 질문은 좀 발전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을 드릴 텐데요. 1차 인터뷰 때 성남 삼동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생활하시면서 어떤 시설의 필요성을 좀 느끼셨는지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은 제가 살지 않아서 어떤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최근에 너무 1차 구술이 끝나고 나서 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차 타고 그냥 쑥 훑어보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첫 공원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도 있었지만 한 계층에 노인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여기는 점점 고령화 주거단지가 형성이 돼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령화가 있다는 것은 새로운 개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고령화는 언젠간 끝이 있거든요. 그러면 끝이 있다면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도 바로 끝이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다시 제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개발을 한다면 충분한 아이들과 청년들 또 그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냐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좀 더 조성해주고 놀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도 가깝기 때문에 시장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 있으면, 인천에 시장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 독특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시장이 또 저렴하기도 하고 또 아주 구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성남 삼동에 그런 아이들이 사실 점점 줄고 어른들이 사는 동네로 바뀌어가는 이유가 있다면 개발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충분히 그거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성남 삼동과 가까운 단지 신도시들이 검단 지역도 있을 수도 있고 청라라는 지역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으로 다들 이주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성남 삼동이라는 동네는 노후화될 수밖에 없고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조금 더 활발하게 그들의 주거 단지라든가 그렇다고 성남 삼동이 교통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단지 살고 있는 집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거주 단지들을 잘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남 삼동에 이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다음 질문인데요. 그럼 좀 전처럼 주거 단지가 좀 더 개발이 되면 좋겠다라는. 네. 인천에 재개발하면 안 들어준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재개발 사업이 좀 잘 되어서 그 주거 단지가 잘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잘 하려고
이제 보도블럭 또 새로 알록달록 이쁘게 잘 깔아놨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지고 소상공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곳, 또 거주민들이 잘 누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아이들도 그곳에서 활기차게 뛰어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술자님의 그 가족분의 이주 관련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 거예요. 1차 인터뷰 때 선생님의 부모님께서 서구 내에서만 여러 차례 이동이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의 순위를 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랫동안 제일 사셨던 동네는 그래도 성남 삼동을 제일 오래 사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초등학교 5년 정도, 네. 그 다음에 제 유아기 시절, 네. 그때도 한 3, 4년 정도를 사셨기 때문에 도합 한 8, 9년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많이 사셨고, 신곡동, 검암동, 그 다음에 청라, 이사를 좀 다니셨는데, 그것들도 최소한 3, 4년 정도 사셨기 때문에 성남 삼동이 제일 길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성남 삼동이 정이 많이 들었겠네요. 그죠? 네, 정이 많이 들 수 있는 곳이 성남 삼동일 수밖에 없어요. 또 제가 유아기 시절과 또 초등학교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기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를 키우는 어린 시절이 제 추억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곳에서 정을 많이 들였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사고도 많이 치고 다녔거든요. 어린 나이에. 친구들과 싸우고, 뭐 치고받고, 엄마가 비싸게 자전거 사주는데 거기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저희 나라는 핸드폰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자전거는 잃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절을 살아가면서, 그때 당시 네 발 자전거에서 두 발 자전거로 다녔던 기억도 나고, 어머니 손잡고 시장 다녔던 추억들, 또 어머니가 시력을 잃으셨던 곳도 성남동이었고, 제가 세뱃돈을 잘 모아서 동생 이불 사주기도 하고, 아버지 넥타이 사주었던 시기도 성남동이었고, 네, 참 많은 곳이 있었던 추억들이 어머니도 정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부모님께서 지금 김포에 사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김포 어느 동에 사시는 거예요? 지금 김포 풍무동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아, 풍무동이요? 그러면 1차 인터뷰 때 부모님께서 김포에 직장 때문에 이주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정확히 언제부터 김포에 정착을 하시게 되신 건가요? 제 기억으로는 2015년도에 청라에 계시다가 이제 풍무동으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쭉 거기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네, 현재까지 지금 풍무동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 인천 서구와 김포에서 생활의 차이가 있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김포가 요즘에 신도시로 점점 개발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미 저희는 서구에서 그 이전에 개발된 신도시로 살았기 때문에 네. 이제 개발된 도시와 개발되고 있는 도시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편이 그쪽에서 좀 편했고 여기서는 조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네. 아까 사진을 통해서 아까 어린 시절을 좀 다시 좀 더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네. 선생님의 천마초등학교 시절에 특별한 추억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천마초등학교가 독특한 또 학교이기도 해요. 네. 왜냐면 산 바로 옆에 있고 네. 또 산하고 둘러싸였다라고 볼 수 있어서 네. 나무들이 참 많은데요. 또 당시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자 천마초등학교로 다 몰려와서 학생들이 놀았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러면 뭐 땅 따먹기를 한다든지 우리 번호를 돌 던져서 깽깽이도 해보고 거기서 단체 줄넘기도 해보고 여자애들은 고무줄놀이 간혹가다 거기 줄 끄는 사람이 바로 저였거든요. 뭐 그런 놀이도 같이 해보면서요. 뭐 구름 사다리, 뭐 하늘 사다리라 그러죠. 정을짐과 철봉 이런 것들이 공원이 없으니까 천마초등학교에서 좀 많이 놀게 됐고 또 조금 더 나가면 성남 야스토가 있는데 그것도 자연생태계 공원처럼 꾸며져 있어서 가서 약수물도 먹어보기도 하고 어르신을 만나면 인사도 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더 특별한 게 있다면 천마초등학교에는 옛날부터 축제가 하나 있었어요. 공식적인 축제도 아니었고 네. 조금 우리 천마초등학교와 그 지역 주민들만의 축제라고 할까요? 학교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를 잘 조성해 놔서 아카시아 꽃 향기가 엄청 풍기고 그 꽃도 흩날리는 모습을 아마 천마초등학교에서 유일하게 아마 이 전국에서 유일한 초등학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는 좀 노후가 됐지만 또 학생들도 저도 콧질질을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학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산과 붙어 있어서 어찌 보면 뭐야 초등학교가 왜 이래 급식 차도 없어가지고요 맨날 급식도 손 들어갔던 그런 옛날 초등학교였지만 그래도 그들만의 축제는 아카시아 꽃 향내를 맡으면서 학교도 등하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 지역 주민들이 함께 아카시아 꽃 향기를 맡으면서 꼭 구경했던 게 지금 생각이 납니다. 네. 네. 그럼 그 축제 때 대략 어떤 행사를 좀 했었는지? 뭐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한 행사는 없었고요. 뭐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뭐 이렇게 잠깐 3, 3호요. 이렇게 꽃나무 꽃 왕관도 만들어주고 뭐 꽃 팔찌 뭐 그 정도는 제가 만들어준 거를 착용해 보기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진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네, 제 눈으로 기억해 놨던 사진 속에는 그런 문화와 그런 기억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아카시아 축제가 그 나무가 지금 네, 지금 아란다 선서식 기념이라서 단체 사진인데 여기 운동장 학교를 둘러싸이는 게 다 아카시아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카시아 나무였기 때문에 참 보기 좋은 학교 올라오는 길도 아까 저에게 사진도 찍어 주셨는데 올라왔던 길들도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참 아카시아 동요도 있었잖아요. 그것이 아마 여기서부터 유래된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아카시아가 참 많았던 동네입니다. 네. 네. 그러면 성남 삼동에서 이제 제가 다른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선생님께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성남 삼동 개발이 되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솔직히 개발이 된다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개발이 돼서 옛것이 사라진다 하면 좀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 추억 속에 내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그런 공간이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옛것을 보존한다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런 거는 유산물이라든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물건들이라면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그 기본적인 주거라든가 의식주는 아주 사소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개발이 되어져서 믿음의 유산은 그대로 남겨둔 채로 조금 더 걸맞는 독특한 성남 삼동의 개발 지역 단지가 된다면 조금 더 그 성남 삼동이라는 동네가 단지 하나의 신도시가 만들어져서 사각형
네모 속에 빠져있는 세상이 아닌 정말 성남 삼동에 만한 아카시아 꽃향기가 흐르는 그런 동네가 된다면 좀 더 개성 있는 동네, 개성 있는 마을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아카시아 지역을 통해서 개성 있는 동네로 개발된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동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성남 삼동에 대해서 이주에 대한 많은 말씀하셨는데 혹시 더 말씀해 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성남 삼동이라는 동네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주거가 이전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주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잠시만요.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성남 삼동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더 말씀해 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성남 삼동이라는 동네가 네. 제가 이사를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이주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던 동네가 성남 삼동이었어요. 초등학교 시절이 누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했던 시절이 성남 삼동의 시절이었고 제일 불행했던 시절도 성남 삼동의 시절이었거든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공존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내가 누려왔던 것들, 보았던 것들, 함께 추억으로 나눴던 것들, 아픔을 겪었던 것, 그 다음에 기쁨을 함께 나눴던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남 삼동에 다 두고 떠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성남 삼동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저 혼자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성남 삼동에 대한 애착이 좀 강해요. 네. 비록 학생들에게 싸움 못한다고 부모님이 장애를 가졌다고 옷을 못 입는다고 그런 이유로 왕따도 당해보기도 해보고 그랬지만 그 외에 다른 친구들도 같이 놀자고 했던 팽이치기나 구슬치기, 딱지치기, 그 다음에 게임보이라 그러죠. 팩게임, 그런 것들, 또 미니카를 갖고 놀았던 것, 아이들하고 함께 웃으면서 놀았던 것, 태권도를 배웠던 것, 그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성남 삼동이 저에게 주었던 추억이었기 때문에 저는 성남 삼동을 잊으라 그러면 저의 인생의 절반을 잊고 살아라 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언제나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픔이 시작된 것도 거기였고 절망 속에 살아갔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났던 것도 그곳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부모님이나 저나 저희 가족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아주 뜻깊은 동네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인터뷰에서 1차, 2차를 하셨는데요. 인터뷰에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신경이 써주셔서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게 참 많았어요. 네. 옛날 추억을 끄집어낸다라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더라고요. 네. 어떠한 장소라든가 어떤 장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그냥 내 기억 속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추억의 일부분이 될 수 있었는데 1차 구술 면접, 2차 구술을 통해서 제가 그때 맞아 이런 게 있었지, 이때는 엄마가 힘들었겠다, 이때는 내가 왜 이랬을까, 또 제가 부모된 입장으로 바라보니까 또 다른 추억의 메모리가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절에 우리 아이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또 자라갔을까. 왜냐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유아기를 두 아이가 보내고 있고 또 태중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소중한 추억을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빌라 1층 주차장에서
물방울, 그 비눗방울 건 쏘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찌 보면 동네에서 3, 3호 어른들이 모여서 제가 1차 구술 면접 때도 이모 문화, 삼촌 문화가 참 좋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지고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융합이 된다면 정말 아이들이 더 활기차고 정말 책상 앞에서 엎드려져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웃는 소리, 뛰어노는 소리, 함께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이야기고 또한 성남 삼동뿐만 아니라 인천 서구 지역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이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궁금하신 점은 혹시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네, 궁금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구슬을 통해서 바라고 싶은 점은 인천 서구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가 다 되겠죠. 그러나 이 서구 지역에서 이 구슬을 통해서 발전되어지고 더 나은 미래 사회가 되어 간다면 서구 지역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또 인천이라는 지역이 발전되어질 것이고 또 인천이라는 광역시가 또 경기도나 서울이나 여러 문화들이 잘 개발되어지고 나간다면 어찌 보면 더 좋은 나라,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아주 조금이나마 이바지 되는 구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김용태 선생님의 2회차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